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릇이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유인태 정무수석과처럼 맨날 졸고 싫어하는 사람들 데려다 쓰잖아요. 그리고 총리한테도 그냥 뭐 일을 다 맡겨버리고. 예. 근데 그 후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좀 뭐랄까 그릇이 작아서 10시에 정도는 의원님. 네. 10시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검찰 출석했어요. 네. 불법 요소 하나도 없다. 정무수석이 선임 수석이에요 보니까 비서실장 유고시에 비서실장 권한 대행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들어갔죠. 당했다는 예. 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임 수석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건재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하고 이제 또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그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권력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나요 정무수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정무적이다 하는 표현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관 기관으로 따지면 국회 이제 정당하고 예. 그다음에 또 부처를 또 이제 안행부하고 행안부 또 경찰청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정무수석의 진정한 의미는 전략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옆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자방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무수석을 갖다 놨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저 정무수석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지 그냥 거기다가 이제 부처도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국회 정당 몰라도 어쨌든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달라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대여, 대국회 정치를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서팀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단 그런 역할은 있는 거죠. 그렇죠. 비서실장 다음으로 선임 수석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능력 자질을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썼을 때 여야 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인사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 정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경제 정책을 쓴다 했을 예. 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수석과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겠죠. 예. 그런데 이 정책이 미치는 여야 간의 관계 또는 시민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무수석이 상당히 광범위한 역할이 있네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책을 청와대가 추진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 여당에서 정무수석 그 원내대표가 맞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것 예.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게 다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도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계은행을 통해 가지고 인도에 개발 자금을 줘라. 그래서 소위 이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게 막판에 타결이 됐어요. 그걸 이제 엘고가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가서 원내대표한테 이걸 가지고 야당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전략가이자 동시에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 전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대여, 대야 창구로 다 넘나들면서 다녀야 되는 역할이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무능한 정무수석은 가서 우리 청와대 입장만 좀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무능한 거고 청와대에서 프로그램을 A안, B안, C안을 들고 가서 이거 한 B안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줘야지. 그럼 야당의 얘기를 듣고 갖고 청와대도 뭐 좀 조정도 하고. 그럼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요즘 정무수석들은 그냥 청와대 입장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이상한 정무수석. 역대 정권 정무수석들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이런 정무수석들은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힘을 가지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각 부처 각 수석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정무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보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안 됩니다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원종 수석이 옛날에 YS 때 이제 그런 정도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좀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정태근 의원이 잘 알죠. 이원종 수석이 참 그 이분이 39년생이신데요. 삼척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경복고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경복. 예. 근데 이 YS한테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경복고등학교 후배인 그 DR 김동영 씨가 추천을 해서 70년대 중반에 YS 상도동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되는 관계죠. 근데 이분이 3번 다 낙선을 해요. 국회의원에? 예. 오. 그래서 85년, 88년, 95년에 다 낙선을 해요. 그런데 이제 YS가 정무수석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90년 이제 집권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예. 93년 말부터 마지막까지 한 4년을 했네요, 그러면은. 정권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거의요. 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 거의 끝날 때까지 했는데 이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예. YS가 이제 좀 그 역대 막 그 그때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청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에도 나중에 쳐고 막. 예. 그 전에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YS하고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전직 대통령 회동을 성사시켜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이현종 정무수석이. 그렇죠. 또 어떤 가장 큰 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니죠. 그때 뭐 민자당 정도. 민자당. 예. 민주자유당에서 예. 신한국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JP가 이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95년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JP가. 이 당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우파 정당에서 중도 우파 정도로 당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분이 사실상 기획했다고 봐야 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95년 지방선거에 패배한 다음에 96년 때 신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기획을 하죠. 그러니까 대단한 분인데 그 무엇보다도 사심 없이 충원을 하는 거예요. YS 입장에서 보면 좀 피곤하겠죠. 근데 저 사람이 사심이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정무수석은 기본적으로 충성심이 있어야지 대화가 잘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제가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심이 없고 대통령한테 눈 부라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무 감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이 이원종 수석의 그 큰 장점이 뭐냐면 이분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은 분이에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아니 정도로님. 예. 그런데 그 대통령하고 사심 없이 네. 그다음에 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으면 대통령의 스타일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YS 같은 경우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듣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통이 크고 자신감이 있죠. 예. 예. 심지어는 뭐 들어가다가 뭐 어디 가다 이렇게 경비원한테도 물어볼 정도로 사람들 얘기 잘 듣는다는데 그런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현종 같은 정무수석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을 텐데 얘기를 안 들어. 그럼 누가 와서 얘기하면 기분만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단점이 다 있지만 YS는 그릇이 좀 크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장단점이 있지만 그릇이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좀 이렇게 유인태 정무수석까지처럼 맨날 졸고 싫어하는 사람들 데려다 쓰잖아요. 그리고 총리한테도 뭐 일을 다 맡겨버리고. 근데 그 후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좀 뭐랄까 그릇이 작아서 뭐 힘을 안 실어줘요. 오히려 이 얘가 내 힘을 뺏어갈까봐 두려워가지고 항상 그냥 좀 충성심만 강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려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줏대가 있고 좀 강단이 있고 이런 사람 절대 안 써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정태근 의원이 잘 알죠.
이원종 수석이 참 이분이 39년생이신데요. 삼척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경복고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경복? 예. 예. 근데 이 YS한테 어떻게 가게 되냐면 경복고등학교 후배인 그 DR 김동영 씨가 추천을 해서 예. 70년대 중반에 YS 상도동에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되는 관계죠. 근데 이분이 3번 다 낙선을 해요. 국회의원에? 예. 오. 그래서 85년, 88년, 95년에 다 낙선을 해요. 그런데 이제 YS가 정무수석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91년 이제 집권한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예. 93년 말부터 마지막까지 한 4년을 했네요, 그러면은. 정권 끝날 때까지 했습니다. 거의요. 오호.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 거의 끝날 때까지 했는데 이분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요. 정무수석이 돼가지고 예. YS가 이제 좀 역대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청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에도 나중에 쳐고 막. 예. 그 전에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YS하고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 전직 대통령 회동을 성사시켜요. 이런 역할도 하고. 그 이혼.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책이 미치는 여야 간의 관계 또는 시민사회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무수석이 상당히 광범위한 역할이 있네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책을 청와대가 추진하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현실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그 여당에서 정무수석 원내대표가 맞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조율을 하는 것 예. 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게 다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인도가 참여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참여하지 않는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세계은행을 통해 가지고 인도에 개발 자금을 줘라. 그래서 소위 이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게 막판에 타결이 됐어요. 그걸 이제 엘고가 했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 수 있는 걸 마련해 가서 원내대표한테 이걸 가지고 야당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전략가이자 동시에 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릇이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유인태 정무수석까지로 맨날 졸고 싫어하는 사람들 데려다 쓰잖아요. 그리고 총리한테도 뭐 일을 다 맡겨버리고. 예. 근데 그 후에 대통령들을 보면은 좀 뭐랄까 그릇이 작아서 10시에 정도는 의원님. 네. 10시에 전병헌 정무수석이 검찰 출석했어요. 네. 불법 요소 하나도 없다. 정무수석이 선임 수석이에요 보니까 비서실장 유고시에 비서실장 권한 대행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소환을 들어갔죠. 당했다는 예. 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임 수석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건재상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하고 이제 또 지근거리에서 얼마나 그 아주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권력 서열이 정해지는 거죠. 예. 무슨 일을 하나요 정무수석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은 정무적이다 하는 표현도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우리나라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관 기관으로 따지면 국회 이제 정당하고 예. 그다음에 또 부처를 또 이제 안행부하고 행안부.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 전술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대야 창구로 다 넘나들면서 다녀야 되는 역할이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일 무능한 정무수석은 가서 우리 청와대 입장만 좀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무능한 거고 청와대에서 프로그램을 A안, B안, C안을 들고 가서 예. 이거 한 B안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걸 만들어줘야지. 그럼 야당의 얘기를 듣고 갖고 청와대도 뭐 좀 조정도 하고. 그럼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요즘 정부수석들은 그냥 청와대 입장만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이상한 정부수석. 역대 정권 정무수석들 구체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좀 이런 정무수석들은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이제 힘을 가지고 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대통령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대통령한테 아니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각 부처 각 수석들이 하는 역할을 이제 정무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독수리의 눈으로 하늘에서 보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안 됩니다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원종 수석이 옛날에 YS 때 이제 그런 정도 그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좀 뭐 또 경찰청을 이렇게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정무수석의 진정한 의미는 전략가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옆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자방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무수석을 갖다 놨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저 정무수석이 이제 뭐 할 일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지 그냥 거기다가 이제 부처도 이제 담당하도록 돼 있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국회 정당 몰라도 어쨌든 좀 애매한 자리입니다. 근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달라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가 대여, 대국회 정치를 좀 부드럽게 풀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비서팀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까 일단 그런 역할은 있는 거죠. 그렇죠. 비서실장 다음으로 선임 수석일 수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인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자리에 적절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능력 자질을 가지고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을 썼을 때 여야 간의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인사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 정책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어떤 그 뭐 경제 정책을 쓴다 했을 예. 때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수석과 그 경제부처 장관들이겠죠.